네, 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주들을 두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와 인베스트 자문 인성희 꼬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는요, V자 반등이 아니라 N자 반등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양시장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장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고모님, 아직 급락을 촉발했던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듯한데요. 이 시장의 상승, 오늘은 일단 즐겨도 되겠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아닙니까? 오후에 어떻게 변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갑자기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는 이유가 어디서 급락하니까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거꾸로 시장은 미래를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게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거꾸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시장이 오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고 싶어요. 오를 수 있을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한다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도 거의 끝나간다. 갑자기 튀어나온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 금액치고는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영향력은 엄청났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금액으로는 뭐 유동성에 뭐 1%도 안 되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 싼 일본의 돈을 빌려다가 주식 투자를 하고 이제 일본의 그 엔화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시 그냥 청산하기 위해서 이제 있던 주식을 팔아서 이제 다시 메꾼다 뭐 이건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금액이 실제로 시장에서 글로벌 유동성에서 얼마를 차지하니까 하나의 그 핑계거리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상황에서 더 오를 수 있느냐의 기대감보다는 빠질 것 같은데 시장은 제대로 빠지지를 못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영향이 한순간에 온 게 그제 시장의 폭락이었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또 먼저 올라갔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가고 일본이 급등을 하고 뭐 미국이 어제 따라온 그런 양상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미국의 애프터 마켓 영향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그런 쪽에서는 좀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시장이 현재로서는 이게 하락이냐 상승이냐 잠깐 빠졌다가 리바운딩하느냐 N자냐 V자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더 지나봐야 알겠고 다만 호주가 뭐 오늘 오후에 금리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는데 그거의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현재는 혼동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여기 어제 오르고 오늘 올랐다고 이게 오후에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보장은 없고 현재로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트레이딩 개념으로 그러니까 좀 남았으면 빨리 팔고 현금 확보하고 또 빠질 때 들어가고 이런 식의 매매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성희 꼬문의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변수가 워낙 난무하기 때문에 투자 시기를 좀 좁혀서 현금 확보 아니면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루를 좀 마감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권영우 대표한테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오랜만에 방송 시작해서 이렇게 주가가 글로벌리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상황 아닙니까? 87년도에 블랙먼데이 자료를 좀 보니까 급락한 다음에 이틀 동안 상승하고 3거래일째 좀 빠졌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뭐 비슷할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상승 중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그 월요일장 때 방송을 좀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이 사실 그동안 국내 증시를 어떻게 본다면 지락펴락했던 시장이고 지금도 네. 여전히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이번 주 월요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주도했던 어떤 그런 장세가 나타났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이런 어떤 그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상승의 모멘텀이 어떤 부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악재에 좀 더 민감한 시장이다 보니까 좀 과대하게 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외국인이 그동안 6월 달에 한 풋옵션을 한 20만 주가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풋옵션이라는 것은 시장이 폭락하는 거에 베팅을 하는 옵션 상품입니다.
이 20만 주 가량을 매수한 것을 월요일 날 장 초반 9시경부터 10시 사이에 약 선물을 1조 가량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하방으로 이끌었었고 이 와중에 풋옵션은 수익 실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 가량을 풋옵션을 수익 실현을 했고 선물은 1조어치 매도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장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선물을 다시 사들였단 말이죠. 동시에 장 마감하면서 선물이 대략 한 5천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도합 순매수 9천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사실 하락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니까 하방에 베팅하는 것처럼 외국인이 어떤 속임수 전략으로 보여주고 다시 장 마감할 때는 상승에다 베팅을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의 포지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싼 엔화를 빌려서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해외 자산에다가 베팅을 하는 것인데 당연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고금리 상품에 베팅을 한 그 해외 자산을 매각하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해외 주식에 더 낙폭이 두드러져야 하는 것이 국내 증시가 유독 많이 빠졌던 것은 외국인의 어떤 주도 아래 어떤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매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월요일날 장 마감하기 전부터 코스닥 현물 이 주식을 대량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날 60% 정도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화요일날도 한 30% 가까이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시장 하방에 그동안 베팅해왔던 어떤 외국인의 그런 포지션을 일부 많이 상당수 좀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외국인이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다만 지금은 손익비 측면에서 가격대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매수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권영우 대표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결국 수급의 주체였던 외국인이 하단을 다졌다. 특히 월요일 날 우리 외국인의 반대 매매에 대한 수급이 상당 부분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도 앞으로는 외국인 수급을 상당 부분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인성익 고문에게 전략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이렇다면 오후장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까요? 글쎄 뭐 오후장에 달라질지 계속 이게 또 치고 올라갈지 예상을 못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일단 큰 거는 맞잖아요.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우리가 안정성이나 수익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수익이 나면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더 여기서 우리가 더 큰 수익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상당히 불안한 측면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오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도를 한 다음에 만약에 그 종목이 또 빠지면은 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뭐 오늘 끝나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오고 현재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그 말이 그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 한번 얘기 나오다가 뭐 별로 이렇게 유행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유행하는 용어가 됐는데,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도 낭떠러에서 떨어지면 한 번씩은 한번 리바운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하락장이 계속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N자형 반등이 아니라 N자형 하락으로, 그러니까 어제 오르고 오늘 오른 게 잠시 솟아오르는 그런 양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도 아무래도 좀 우려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현재로서는 철저하게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일단은 어떤 빠른 매매가 현재로서는 필요하겠다로 종목은 확산할 필요는 없고 이제 내가 잘 아는 종목 기준으로 매매하는 게 낫겠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인성익 고문님의 전략이었는데요. 권영우 대표님도 전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외국인의 급락장에서의 매매 패턴을 자세하게 짚어주셨거든요. 근데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전략하고도 연관이 있어 보여요. 추가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외국인이 오늘 선물 매수를 한 7천억 정도를 네.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확실한 방향성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기술주 위주로 그 많이 빠진 그 섹터들, 반도체 섹터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는 반도체 섹터를 고점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매수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조건에서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먼저 풀어보죠. HBM3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보도는 계속 나왔는데 결국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더 나와준다면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반면에 퀄 테스트는 당연히 통과할 걸로 예측했기 때문에 주가 상단이 막히는 건 이것조차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분석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고모님께 먼저 여쭐게요. 삼성전자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여러 노이즈가 반도체 안에 있긴 한데 연초 가격이에요. 이 정도 가격에 삼성전자 살 수 있다는 매력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앞만 봐도 사고 싶어요. 네. 사고 싶은데 시장이 말을 안 듣는 것뿐이지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이건 사야 되는 가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2022년도 수준을 좀 넘었을 것 같아요, 올해. 왜냐하면 2분기 실적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지금 영업이익만 10조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계속 실적 좋아져요. 그러면은 작년에 안 좋았던 거를 끼고 2022년도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서 실적이 보완된다? 매력적인 가격대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HBM3E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 나오다가 지금은 8단은 통과되는데 12단은 아직도 테스트 중이다 해서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아주 하이엔드급은 아직은 아니다 해서 삼성전자에서 그걸 가지고 아직은 우리 다 안 했어. 기다려봐. 그러니까 뭔가 여유를 두는데 충분히 가능성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능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매력적인 가격이긴 하고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더 유리한 곳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받들어주지 못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일단은 좀 어그러졌어요. 이동평균선이 그냥 쭉 올라가다가 리바운딩 하는 시점에 글로벌 시장 폭락이 나오면서 그냥 쭉 밑으로 밀려가지고 지금 거의 뭐 6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서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상 60주짜리 달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리바운딩을 좀 해주고 싶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좀 좋은 거는 빠지면서도 거래량이 전에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 그러니까 차익 매물도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실망 매물도 나오지만은 또 여기서 가능성을 보고 매수하는 쪽도 상당히 많다는 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저는 이 가격대는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안 지울 수밖에, 그러니까 가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서 시장을 역행하면서 삼성전자가 나갈 수 있느냐라는 쪽에서는 저는 그게 아무래도 시장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이 종목에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오래된 격언이 있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하지만 삼성전자의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한 이 뉴스의 해프닝들은 참 타이밍적으로 아쉽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권영우 대표한테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두 가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많은 전문가들한테 사실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 정말 주가는 긍정적인 거냐, 호재밖에 없는 것이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SK하이닉스는 그러면 그 반대급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실적이 모든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네. HBM3가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되고 그 납품에 대한 규모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이런 기대감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기사가 사실 얼마만큼 주가에 그 유의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향후에 좀 있어질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이 가시화가 명백하게 돼야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는 매수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이 디스플레이용으로 이제 건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살 거면 대장주 한미 반도체를 사라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반도체 주식 중에서도 삼성전자 말고 어떤 그 SK하이닉스도
제외하고요. 한미반도체나 뭐 중소형주 단으로 공략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데드캣 바운스 측면에서도 많이 빠졌던 중소형주 단에서부터 먼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는데요. 자, 실시간으로 속보가 나오고 있어서 셀트리온 이야기,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2분기 매출이 9,732억 원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망치보다는 23% 증가한 수치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본다면 130%가량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13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망치보다는 300%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92%가량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주가는 일단 7에서 8%대 오름권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셀트리온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제약바이오는 모든 종목이 상승할 정도로 섹터 분위기가 좋았던 게 오늘 아침의 흐름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 등 시장 환경도 좋은 데다가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 조짐에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름 견조했다라는 것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랜만에 OX카드로 제약바이오 투자는 어떨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과연 두 분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은 역시 5로 일치가 됐습니다. 결국 사겠다라는 의견인데요. 고모님, 알려주세요. 제약바이오가 요즘 섹터가 되게 다양해요. 앞서 이야기 나왔던 뭐 코로나 관련된 쪽도 있고 아니면 셀트리온 중심으로 CDMO 쪽도 있고요. 아니면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서 비만 치료제도 뜨거운 게 꽤 많거든요. 어디 보세요? 테마가 상당히 많고 종목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테마가 하면서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뭐 셀트리온이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지금 실적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뜨니까 안 뜨던 종목들까지 뜨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는데 이 강세가 내일도 지속될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서 사야 되나 해서 오늘 제가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는 따라가 살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하지만 좀 본다라면은 테마나 업종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는 쪽이지 이게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따진다라면은 오늘 살 타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기본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강세를 나타내는데 그 이외에 무슨 뭐 시야로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종목들을 세분화하고 저는 그래도 가능성 있는 연말까지 테마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획기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 그다음에 혈당 관련 우리가 이제 거의 치매 이제 혈액으로 측정했는데 이게 침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혈당도 이제 비만과 연결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 테스트가 가능성이 통과된다면 관련주들은 상당한 폭으로 시세를 받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합니다. 자, 인서인 고문께서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 한번 여쭈고 싶어가지고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만 치료제 뭐 대표적인 건 한미약품이라고 말씀인데 한미약품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혹시 많이 올랐던 펩트론은 어때요? 그것도 지금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네. 시세를 이제 미리 받은 것보다는 좀 덜 받은 쪽에서 관심을 갖는데 한 대여섯 개 종목이 비만 치료제에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얘기 나오면은 그거보다 종목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임상을 통과하고 실제로 가능성 있는 것들은 한 서너 개 종목에서 압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한미약품이 계속 지금 뭐 모녀하고 형제하고 지금 관계 지분 싸움 뭐 갑자기 또 해결되는 것 같더니 또 한쪽으로 또 딴 쪽으로 제 3자를 또 끌어들이고 아직도 그냥 복잡한 내용을 보면은 야 이게 진짜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까 지금 근데 이게 지분 싸움이 되면은 주가가 거꾸로 이제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경영권 싸움 때문에 근데 이거는 경영권하고도 또 관계없이 좀 뭔가 좀 R&D 쪽보다는 이게 내부 수습이 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더 영향을 받는데 한미약품 그런 측면에서도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온다. 한번 포텐이 터지면
여러 가지가 해결돼서 포텐이 터지면은 상당한 폭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권영우 대표님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을 주실 텐데요. 일단 사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걸 살지도 궁금하지만 사실 시장에서 지금 또 뜨거운 테마로 엮이는 게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들입니다. 지금 상승률로는 진 매트릭스가 상한가 안 풀리고 있죠. 엑세스바이오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나노엔텍까지 강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코로나19 테마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권유드렸던 주식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 산발을 권유드렸던 이유가 금리 인하하는 시기에 지금 제약 바이오 테마 섹터가 이자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세가 나왔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지금 반도체라든지 다른 섹터들 보면 아직도 지금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지금 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삼바 같은 경우는 10일 연속, 10일 그 이상의 어떤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전반적인 순환매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주도 당연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자금이 돌 수 있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가 1차적으로는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백신 관련주라든지 음압병실 뭐 이런 세부 테마 형태로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급이 그래도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판단. 여기에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추가적인 상승 열어두자라는 AS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또 상승하는 테마, 섹터가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강관, 피팅 쪽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이 섹터 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떠오르고요. 여기에 또 연관해서 교집합이 많이 있는 쪽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유럽연합에서 3년간 75조 원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지원 뉴스가 또 시장에 팽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대왕고래가 테마라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교집합으로 묶인 종목들도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OX를 일단 먼저 알아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은 우호적입니다. 사겠다 의견을 주셨는데요. 교수님 혹시 이런 섹터 이야기 들으면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 테마의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가 가장 궁금해요. 왜냐하면 급락 이후에 차세대 주도주를 찾는 가운데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수급이 옮겨가면서 흔히 우리가 빈지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테마를 옮겨 타면서 수급적인 플레이가 될 텐데, 과연 이 테마의 유효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를 놓고 봤을 때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치색을 차치하더라도 유효 기간이 꽤 길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이 주식 종목 안에서의 순환매가 있을 텐데, 뭐 저한테 뭐 여쭤봤으니까 저는 뭐 유효 기간이 꽤 길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네. 갖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인성이 고문한테 한번 여쭤보면요. 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종목적인 플레이들이 상당 부분 퍼포먼스, 즉 결과가 연말이 좀 다를 텐데 지금은 어떻게 포트를 좀 짜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대왕고래가 뭐 시작에는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 가능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다가 이제는 뭐 35억 배럴이니 크게는 140억 배럴이 해서 거의 한 74억 배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을 넘어서 경제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걸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뭐 원유가 만약에 있어 매장량이 확인이 되고 기타적으로 경제성이 확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은 거의 뭐 3년 이상 지금 걸릴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뭐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효과는 엄청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이제 얘기가 이제 좀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건주가 벌써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좀 또 계속 또 국지적인 나오니까 또 들어갔다가 또 최근에 이제 그게 이제 이란 중동으로 빠지니까 아마 우크라이나가 좀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는 가능성을 보고 하는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전에 앵커님 말씀대로 상당히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말까지 내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나 그
그 재건 관련 고래나 이 관련해 갖고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겹치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이 뒷받침되냐 기존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실적까지도 그렇게 나쁜 상황 아니에요. 건축 관련해 건축 자재나 뭐 피팅 관련해 가지고 밸브나 여러 가지 뭐 그 중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많이 올라간 거는 현재로서는 더 올라간 게 수급에 의해서 적당히 맞아떨어져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안 올라간 종목을 한번 찾는 연구도 충분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우크라이나 재건 쪽 모두 우호적인 의견 인성희 고문이었는데요. 권영우 대표님도 일단 사겠다라고 의견 주셨죠.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재건주, 특히 뭐 시추 관련 기업들의 어떤 수혜 기대감도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투자 전략 좀 주세요. 투자 전략은 제가 지난번에도 역시 말씀드렸던 건데 재건이랑 그 대왕고래랑 같이 엮여 있는 어떤 건설 섹터를 공략하기보다는 단일 테마로서 그 대왕고래로 엮여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래야 돈이 한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 쏠림 현상으로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대형주도 좋고, 아니면 피팅 밸브 쪽도 뭐 화성 밸브라든지 아니면 동양철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일정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아까 그 MC님께서 이제 그 뷰센트 교수님께서 그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테마주의 유효 기간은 그 일정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은 시추가 개시되는 시점까지가 저는 유효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추가 개시가 되고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재료 소멸로 이제 테마주는 끝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이제 주식은 기대감으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정 9월에 이제 그 안덕근 산업장관 주재 2차 전략회의가 있고, 12월에는 시추선이 이제 시추 지점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눌림목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일 테마로 보면서 수급 쏠림의 수혜를 누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교집합보다는요. 전략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종목이 있을 것 같아서 점검을 해볼게요.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앞서서 실적 잘 나와서 셀트리온 점검을 했는데 여기는 어닝 쇼크였죠. 와, 내가 본 실적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중국발 쇼크였죠. 근데 문제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고문님, 어떡할까요? 사실 화장품주가 상반기에 정말 대단했는데 이런 대장주가, 대형주가 영맥을 또 못 쳐요. 글쎄 예상 외였던 것 같아요. 다들 좋게 보는데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94%가 낮게 나왔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42억 정도에 불과하고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가 줄어들었다는데, 이게 이제 중국 사업 부진하고 거기에 있던 회사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이게 이번에 2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분기까지 하반기까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지금 예상치를 갖다 상당히 높게 잡았는데 갑자기 빠진다 그러면은 올해 실적이 2022년도에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재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1,000억이 좀 넘었는데 이것도 안 될까?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720억 나왔고 40억 나왔거든요. 근데 1,000억은 작년보다 실적 넘는데, 문제는 주가는 그보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야 되는데 원위치 되는 가격은 거의 11만 원 선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초 실적이 그거고 작년 올라가지 않았던 실적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가 더 빠질까라는 생각인데, 글쎄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상황은 안 좋은 것 같고, 그것이 문제는 다른 화장품주로 여파를 미칠 수 있겠느냐라는 쪽이었는데, 아무래도 중국과 다 연계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봐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다른 회사도 이렇게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 나올까라는 것은 글쎄 그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지만은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종목도 문제가 되겠다. 하지만 그렇지 피해간다면은 그런 피해가는 종목 쪽으로 아무래도 좀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옮겨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성희 고문의 아모레퍼시픽 사태에 대한 결론은, 자, 실적 시즌을 앞둔 화장품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이 미칠 개연성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권영우 대표가 오늘 전반적으로 제 느낌에 좀 사자라는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공략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설명드렸던 저는 대한고래 테마 중에서도 동양철관이라는 주식을 네.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동양철관은 이제 그 피팅 밸브 쪽이고 지금 오늘 그 기사 중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죠. 그 90% 확률로 이제 35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있다. 존재 확률이 90%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기사로 인해서 이제 화성 밸브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팅 밸브 관련해서는 사실 가장 1차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왔던 게 이제 화성 밸브랑 이 동양철관이었고 지금 동양철관은 그 다른 어떤 대한고래 테마들 비해서 가장 좀 상승이 좀 저조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다음 후발주자로서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 목표가 1,200원 그리고 손절가 800원 정도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있으세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종목일 수 있죠. 근데 너무 시총이 작아서 혹시나 요즘 같은 변동성이 큰 장에서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시총이 작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시총이 주식은 사실 위험 상품입니다. 네. 시총이 작은 만큼 변동성이 두려우신 분은 그만큼 비중을 줄이시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곧 수익성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쟁이들은 변동성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그 베팅력이 있으신 분들은 동양철관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 있게 동양철관 이야기 주셨고요. 고문님의 공략주도 좀 만나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장에 종목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어렵죠. 예, 이게 뭐 추천하려는데 종목은 별로 나타나는 건 없고 그래서 저는 한번 역발상을 좀 해봤어요. 네. 이런 장에서 가는 종목을 살 수 있나? 그럼 아싸리 빠진 종목을 좀 나중을 보고 기대하면 어떨까? 저는 반도체 쪽에서 골랐고요. 제주 반도체를 한번 선정해봤어요. 지금 이 종목을 사서 바로 오를까? 전혀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도 외국인이 한 달 누적 150만 주나 샀어요. 이게 왜 그럴까? 좀 걱정, 뭐가 있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은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관은 많이 안 샀지만 20만 주고도 기관도 매수했어요. 오로지 개인들만 그냥 반도체 안 좋아 그냥 다 팔어 그러고 그냥 계속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이런 장에서도 어제도 사고 오늘 그제 폭락할 때도 사고 해서 실적이 보니까 상당히 좋아져요. 1분기 흑자 전환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48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가 증가하니까 실적 올해 상당히 좋아져요. 주가는 계속 바닥이에요.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안 붙기 때문에 반도체주가 얘가 혼자 뛸 수 있을까? 팹리스 업체잖아요. 뛰기는 쉽지 않은데 한번 우리가 좀 긴 호흡을 본다면 이런 장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 헷갈리지 말고 좀 긴 호흡으로 싼 거 좋은 거 뭐 있나 반도체 중에서 한번 이런 종목 찾아서 목표가는 저는 한 2만 원까지 매물대가 없이 그냥 빠졌거든요. 네. 올라갈 때는 상당히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이런 종목 제시해봤습니다. 네, 어려움 속에서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주 반도체 기억해 보겠고요. 자, 오전 자그램 점검했다면 수급의 향방도 알아봐야겠죠. 박세미 아나운서와 확인해 보겠습니다.